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258화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20세 이하 월드컵의 큰 관전 포인트를 짚어드렸다면은 오늘은 저희 대한민국 대표팀만 콕 집어서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치르는 큰 대회인 만큼 정말 준비도 철저히 했는데요. 지금 당장 내일 5월 20일 토요일 기니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친선전을 통해서 이미 이승우 선수라든지 백승호 선수 등의 이런 샛발들의 실력도 많은 화제가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대회는 특히 역시 이승우, 백승호 이 두 선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만 역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우리 조에서 전력이 월등히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없고 말 그대로 죽음의 조입니다. 특히 2차전, 3차전이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 두 강호와의 대결이기 때문에 1차전 이 기니전의 성패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네, 이 경기를 어떻게 결과로 내느냐에 따라서 2차전과 3차전의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기면 조금 유리하게 우리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고 만약에 지면 상당히 위험 부담을 안고 2, 3차전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겨야 되는 경기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하는 게 공격적으로 좀 해야겠다.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저는 의외로 이 경기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승리를 따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역시 기니의 스타일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경기는 이제 비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비겨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비기게 되면은 그게 1점에 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제 3위까지 가능성이 있다 손 치더라도 지든 비기든 만약에 그런 쪽으로 1차전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2차전에서는 정말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우리가 득점을 먼저 해야 되고 이기기 위한 전술로 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 사실 위험 부담은 너무 커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무승부조차도 기니전에서는 예상해서는 안 되는 결과다. 사실은 이 경기는 반드시 3점이 필요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신태용 감독이 우루과이와의 평가전 때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많이 보던 김승우 선수를 내려서 이 정태욱, 이상민 선수와 함께 이 3백에 포진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김승우 선수가 마치 리베로처럼 많이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또 이 3백일 때 스토퍼를 보던 이상민 같은 선수들도 공격 가담을 정태욱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유롭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공간 커버를 다른 선수들이 유연하게 대처하는 훈련도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1년에 현재까지 운영됐던 패턴에서는 4백 운영을 안정적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4백이 유력하다. 그렇게 본다면 수비형 미드필더 보는 김승우 선수가 빌드업 시에는 측면 수비수가 누가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우찬양 선수나 윤종규 같은 선수가 측면 수비를 본다면 빌드업 시에 이제 센터백이 벌어지고 김승우 선수가 내려서면서 빌드업에 가담을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운영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4백에 기반한 운영이 일단은 예상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미드필더에 대한 문제 같아요. 특히 기니 같은 경우는 압박을 왕성하게 이 빠른 윙어들이나 공격진들이 좀 하는 편이고 측면에 있는 빠른 윙포드들에게 전달을 해서 역습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미드필더 숫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서 상대 역습에 대한 측면 커버, 측면 수비수들이 오버랩을 했을 때 나오는 그러한 빈자리를 김승우 선수가 혼자 부담을 크게 갖지 말고 다른 유형들, 여기 이승모 같은 선수가 같이 끼어서 수비를 도와준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부분을 일단은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반면에 우리는 효율적인 또 역습을 통해서 충분히 1대1 개인 전술이나 빠른 역습 전술로 인해서 충분히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찬스는 만들 수 있다. 기니의 전체적인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좀 어려움을 느끼는 시간대도 분명히 있을 정도로 기니는 아마 공격적으로는 준비된 선수들이 충분히 이제 능력을 발휘할 텐데 기니 입장에서 봤을 때 기니의 문제는 장 의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비는 사실 별로입니다. 한쪽으로 쏠린다거나 아니면은 밸런스가 무너진 형태에서 이제 수비를 하게 된다거나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이제 공격을 할 때는 패스의 템포와 방향 전환의 속도를
가급적 좀 높이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니가 아프리카에서 했던 경기들을 좀 관찰을 해보니까 좌우 측면으로의 방향 전환이 빠르게 일어날 때는 기니 수비들이 거의 뭐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지를 못하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태용 감독도 굉장히 지금 기니에 대해서는 연구가 됐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대 위험 지역에 들어갔을 때는 패스라든가 크로스의 템포를 이른바 얼리 크로스 타이밍 정도로 가져가는 것이 상당히 유력하고 또 좌우 측면의 방향 전환의 속도를 높여서 좌우 측면을 번갈아 흔들어주게 되면 기니의 수비진은 상당히 당황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기니의 양날의 검 수비수가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은 모하메드 알리 카마라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13번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기니가 세트 플레이 공격을 할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요주의 인물이에요. 장신 수비수. 예, 190cm가 넘는 선수인데 195cm 되죠. 거의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선수가 세트 플레이 시의 득점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뭐 제공권뿐만 아니라 뭐 발을 써서 득점하는 능력까지도 갖고 있는데 수비를 할 때는 역으로 무게 중심이 높. 약간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어요. 무게 중심이 높으면서 발이 성급하게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발이 성급하게 나간다는 것은 사실 수비 입장에서는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발이 나가는 방향을 이제 공격수가 파악을 하게 되면은 반대 방향으로 제칠 수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발이 성급하게 나가다 보면은 페널티킥이라든가 불필요한 파울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아프리칸 네이션스컵 그 지역 대회에서 한 걸 보면은 이 모하메드 알리 카마라 선수가 페널티킥도 자주 허용하고 그리고 발 나가는 장면에서 상대에게 재침도 상당히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승우 선수라든가 조용욱 선수라든가 드리블 능력 좋은 선수들이 역이용한다면은 반칙을 얻어내든 제치든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기니의 선발이 측면 윙포드로 나비 방구라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키는 작습니다만 좀 다부지고 또 오른발 킥력이 있고 빠릅니다. 또 한쪽에 다른 줄스 케이타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도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좋고 전체적으로 돌파력이나 스피드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의 윙어들의 공통점이 볼을 좀 많이 끕니다. 그 선수들이 잡을 때 협력 수비, 미드필더에서 김승우 선수, 그리고 측면 수비도나 혹은 이승모 같은 선수가 수비로 전환이 됐을 때 같이 협력 수비를 빠르게 들어가서 그 드리블을 커팅을 해낼 수 있으면요. 그러면 뭐 이진현 같은 선수가 꼭지점이 된다면 또는 뭐 내려와서 백승호 선수가 약간 오른쪽입니다만 이쪽 중앙 쪽으로 내려와서 꼭지점 플레이가 된다면 바로 한 방에 특히 뒷공간 배후 침투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조용욱 선수 쪽으로 바로 가서 세컨볼을 봐도 되거나 그 직접 찬스를 봐도 되고 이승우 선수 쪽으로 빨리 전개가 돼서 그쪽 센터백들 모하메드 알리, 모하메드 카마라 두 명인데 한 의원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두 선수가 달려드는 스타일이에요. 좀 수비들이요. 그러니까 충분히 개인 기술로 우리가 숫자가 유리한 상황이 역습이 되면 충분히 저기 그 상대 수비진을 공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윙어들의 습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 오른발잡이들입니다. 왼발도 간혹 씁니다만 오른발잡이들이고 최전방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 모모 얀산의 선수. 기본적으로 골을 넣으려는 포스트 플레이 성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센터백 두 명이 같이 교대로 좀 커버를 해주면서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까지 크로스 찬스나 여러 가지 득점 기회들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제일 사실 조심해야 될 부분은 중앙 미드필더입니다만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모를라의 실라. 지금 이 멤버상에서는 에이스라고 할 만한 그렇습니다. 선수죠. 이 멤버상에서는 사실 야모드 뚜레가 지금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모를라의 실라 이 선수가 오른발킥이 중거리가 좋고 세트피스 프리킥 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선수에게는 거리를 주면 안 된다. 그러려면 센터백이 가서 잡아주는 그러한 공간에서 수비가 되면 조금 불안하니까 역시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김승우 같은 선수들이 이 모를라의 실라 선수는 확실히 잡아야 된다. 이 선수는 거리만 좀 생기면 때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이 기니의 어떤 단점들을 좀 잘 활용해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팀이 워낙 수비 전환 시에는 밸런스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는 빠른 전환을 통해서 상대 숫자가 좀 적을 때 그렇게 플레이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빌드업을 할 때 실책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 선수들이 실라, 뭐 방구라, 그다음에 줄스 케이타 이런 선수들이 다 개인 능력들은 좋아요. 1대1에서는 상당히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거리가 있을 때는 워낙 스피드들이 좋기 때문에 쳐놓고 달리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피지컬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 고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공격할 때 거리를 주기 전에 미리 협력 압박을 통해서 끊어서 가는 플레이들을 잘 해야 된다. 네, 일단 이쪽 부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기니의 실라 선수를 비롯한 이제 공격진에 관해서 장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기니가 지금 2명의 수마 선수가 이제 중앙 미드필드에 포진하고 있거든요. 수비형 미드필더 수마 선수와 이제 박스 투 박스에 가까운 수마 선수가 있는데 특히 이 박스 투 박스에 가까운 수마 선수가 알세니 수마 선수요? 18번의 알세니 수마 선수예요. 그런데 이 선수도 오른발 킥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형 미드필드와 공격진을 막다가 흘러나가는 볼이 이제 알세니 수마 같은 선수의 중거리포로 연결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항상 중거리 슈팅을 터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상대의 중거리 슈팅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많이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장 의원님 말씀에서 잠깐 나왔던 대목인데 필드 플레이가 이루어졌을 때는 주로 오른발 슈터가 많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각인을 하고 있으면은 상대의 발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또 수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어느 쪽으로 치고 들어와서 결국에는 오른발에 갖다 놓고 때릴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빠르게 블로킹으로 가야만이 상대의 또 중거리 슈팅 찬스를 예방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장점도 뚜렷한 팀이고 또 단점도 많은 팀이죠. 뚜렷한 팀인데 네. 그거를 우리 선수들 개인 역량으로 충분히 돌파를 하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팀이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리듬으로 가는 게 저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네. 우리가 경기를 주도하면서 점유율을 갖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상대가 당황하게끔 자꾸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야 돼요. 워낙 드리블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볼을 뺏겼을 때 한두 번 연속적으로 우리가 좋은 역습 작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팀은 리듬이 깨질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그거를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팀이 조금 분위기가 다운됐을 때 우리가 주도해서 나가되 수비 숫자는 그래도 이 1차전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놓고 측면 수비수의 오버랩들을 시켜야 된다. 네. 뭐 전체적으로 다 2명이 오버랩을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지그재그 형태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리고 항상 뭐 이승모 선수가 나갈지 한찬희 선수가 공격적으로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김승우 선수와 함께 센터백 2명 그리고 1명 정도는 항상 수비 가담을 같이 해줄 수 있게 그 선수가 중앙과 측면을 같이 커버할 수 있게 그러한 어떤 수비 숫자 확보를 어느 정도 갖춰 놓으면 그러면 제 생각에 그렇게까지 실점 위기를 뭐 할 만한 팀은 아니에요. 네. 이 팀 자체가. 또 하나는 우리가 실점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제가 저 평가전들이나 이것들을 보면 우리가 세트피스 수비를 할 때요. 지역 방어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역 방어를 하면서 앞쪽 가까운 포스트에 포인트가 1명 있고 가끔 이제 요주의 선수들을 한 2명 정도 맨마킹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하메드 알리 이 선수가 키가 크고요. 다른 선수들도 세트피스에서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러한 힘이나 파워들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역 방어를 하는 건 좋은데 지역 방어와 함께 요주의 선수인 모하메드 알리나 몇몇 선수는 맨마킹을 병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못하더라고요. 네. 미리 싸워줘야 돼요. 거기서 밀어내고 싸워주고 해서 순간적으로 타이밍을 뺏어서 돌아 들어가게 되면은 지역 방어 수비들이 타이밍 놓치면 그냥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있는 선수들이 좀 밀어낼 수 있도록 이번만큼은 세트피스 수비를 타이트하고 집중력 있게 좀 붙어서 잘 해내야 된다. 이게 생각입니다. 물론 신태용 감독은 이제 평가전 이후에 정말 준비하고 있는 수비를 세트 플레이에서 하지는 않았다는 그런 유형의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와 했을 때는 그 장신의 아구스틴 로헬 수비수 있었잖아요. 로헬 선수 헤딩에 우리가 사실 계속 걸렸었고요. 그리고 세네갈과 했을 때도 수비수와 수비형 미드필더들 큰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이 선수들에게 사실은 계속 우리가 위기를 노출을 했어요. 그런데 기니의 세트 플레이 패턴을 그 아프리칸 네이션스컵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뒤쪽에 나가 있다가 달려 들어오면서 헤딩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지역 방어로만 서 있다 보면은 뒤쪽으로부터 움직이면서 달려드는 선수를 속수무책으로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방어를 기본 틀로 가져갈 수는 있지만 지금 장 의원님 말씀해 주신 바로 그것처럼 13번의 이 모하메드 알리 카마라라든가 상대의 그 아주 포인트가 되는 달려 들어올 법한 선수들에 대해서는 맨마킹의 체크를 항상 하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위기를 넘길 수가 있고 뒤쪽에 있다가
코너킥 시에 들어온다는 거, 이제 그런 패턴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 수비에서 그 맨마킹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좀 피지컬하게 좀 마킹을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잘 해줄 만한 선수들이 정태욱 누가 선수가 있을까요? 해줘야죠. 모하메드 알리 선수는 이제 정태욱 선수가 마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주 악착같이 붙어서 밀어내야 돼요. 반칙을 하지 않는 선에서 악착같이 밀어내서 타이밍 뺏고 들어가지 못하게요. 네, 거기서 몸싸움을 좀 해주고 이 선수들이 우리가 홈이기 때문에요. 이 선수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타이트하고 뭐 하게 하면 좀 주눅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선수들은 기 살려주면요. 네. 거의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는 성향도 있어요. 기를 살려주면. 그러니까 기를 살려주면 절대 안 됩니다. 여태까지 평가전을 계속 봤을 때 우리가 언제 가장 위험한 장면을 맞이하느냐면은 윙백은 올라간 상황에서 미처 미드필드 쪽에서 이제 수비 전환이 늦어서 커버가 안 돼요. 그러면은 정태욱 선수나 이상민 선수가 상대에 빠르고 개인기가 있는 윙어들과 부딪힙니다. 그러면은 거의 10중 8구 우리 평가전에서 보면 파울이 나와요. 특히 세네갈전에서도 사실은 그런 이제 우리의 오른쪽 측면 쪽에서의 프리킥을 많이 주면서 사실은 세네갈의 세트 플레이를 우리가 기를 살려준 측면이 있었는데 기니도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네갈과 좀 유사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상대의 윙어와 우리의 센터백이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최소한으로 줄여야만이 우리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밸런스를 잡는 경기 운영이 좋은데 단 하나 이거는 있어요. 만약에 0대0 같은 상황으로 돼서 후반전으로 자꾸 시간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더 초조해질 가능성이 그 상황에서는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0대0 상황이 전반전에 어느 정도 계속 길어진다면 전반전 후반부 정도에 이르러서는 한번 강한 전방 압박을 걸고 뭔가 전반에 한 골 정도를 넣으려는 흐름을 만들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막 공격적인 운영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전반전 중후반까지도 골이 안 터지면 마지막 한 5분 10분 정도는 공격을 좀 세게 해보는 것도, 그래서 전반에 우리가 한 골 정도는 넣고 마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자, 여태까지 기니의 뭐 강점, 단점, 요주의 선수 그리고 그 단점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할지 그렇죠.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부터 나와서는 안 될 시나리오까지 저희가 아주 꼼꼼히 짚어봤습니다. 이번 멤버들이 20세 이하 선수들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이제 즐기면서 하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즐기는 축구를 신태용 감독이 또 강조하고는 있습니다만 후반 가서는 즐기는 축구를 전반에 하다가 후반 가서는 밸런스가 좀 깨지고 집중력이 좀 해이해지는 경우들이 요즘 평가전도 그랬고 좀 나오는 편인데요. 상대를 철저히 그래도 알아야 우리가 집중력 있고 즐기는 축구를 같이 병행하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3점을 따게 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3위까지도 기회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3점을 첫 경기에서 안고 시작하는 팀들은 가뿐한 마음으로 이제 2차전, 3차전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경기 3점은 정말 결정적이고 치명적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두 번째 상대는 아르헨티나, 세 번째 상대 다 힘든 잉글랜드이기 상대들이에요. 때문에 네, 기니전 꼭 무승부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1점으로는 절대 안 꼭 됩니다. 3점이 네.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니와의 경기를 앞두고 심층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우리 선수들 응원도 할 겸 저희가 슬로건이 또 열정을 깨워라잖아요. 트리거 더 피버. 제가 하면은 대한민국 화이팅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신하영 씨라면은 Trigger the fever. Trigger the fever. Trigger, 네. Trigger. 네. 좀 원어 발음으로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트리거 더 피버 하면은 대한민국 화이팅 해주세요. 네. 자, 우리 선수를 응원합니다. Trigger the fever.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자, 우리 선수들도 힘내야 되고 우리도 힘내야 됩니다. 자, 승부 예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결과부터 짚어드릴게요. 자, 한준희 위원님이 1승, 장지현님이 2경기 맞추셨고요. 저도 2경기를 맞추셨습니다. 아유. 잘 들었어요. 네, 저희가 안 되는데 제가 한 경기라도 더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조금씩 한 의원님의 승률 격차를 이제 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어요. 그럴까요? 시즌이 거의 끝났는데 제 계산으로. 네. 자, 이번 주 승부 예측 경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서울과 광원의 경기거든요. 이 경기는 두 팀이 모두 엄청난 아픔을 안고 경기에 임합니다. 지금 FA컵에서 모두 탈락을 했어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장시간 승부를 하고도 탈락을 했는데 이 경기에서는 반드시 반등을 해야 되겠죠. 그 반등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우세점을 좀 갖고 있을 법한 쪽은 아무래도 홈팀인 서울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강원 경기를 거의 뭐 매주 계속 봤었는데 역시 강원은 전체적으로는 역시 평균 연령이 좀 높은 팀임에 틀림이 없고 그래서 후반전 페이스가 좀 떨어지는 경기들도 강원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중 또 혈전을 하고 나서 서울 원정으로 온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경기는 서울이 약간이라도 어떤 젊음이랄지 가용 인력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홈팀으로서의 어드밴티지를 그래도 조금은 갖고 간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서울의 신승 정도로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장전 의원님은요? 두 팀 다 주중에 FA컵 이제 부분적 로테이션을 했습니다. 완전히 다 바꾼 건 아니고요. 일단 강원은 정조욱 선수가 복귀한 이후에 짧은 시간씩 나가면서 몸을 만들고 있고 어느 정도는 이제 올라온 것 같아서 조커로서의 활약으로는 정조욱 선수가 이번 경기는 그래도 조금 나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의원님 말씀대로 나이가 든 선수들이 후반 페이스가 약간 떨어지는 감은 있습니다만 이근호, 문창진, 김경중 뭐 이러한 이제 황진성 이런 라인들이 그래도 공격 시에는 조금씩 골을 만들어내는 패턴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있는 흐름이다. 서울 같은 경우는 뭐 3백 체제로 다시 쭉 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무언가 좀 밸런스가 좀 흐트러져 있고 대한 선수는 과거 같진 않고 박주영 선수가 조커로 나섰어도 뭐 지난 경기 골은 넣었습니다만 예전 모습은 아니다. 네. 좀 이렇게 팀에 완전 다이나믹한 힘을 불어줄 수 있는 선수가 사실 윤일록 혹은 뭐 조찬호 선수 같은 선수 나오면 이게 선수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 선수들이 아직까지도 다이나믹하고 파괴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뭐 이석현, 주세종 이런 라인 허리 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다 좀 처져 있는 느낌이 있어요. 서울이요. 저는 이 경기를 서울이 신승할 것 같으면서도 네. 강원이 쉽게 질 것 같지도 않아요. 네. 무승부도 좋은 선택이에요. 서울의 신승 봅니다. 서울이 이제 좀 홈에서 좀 좋은 경기를 보여줄 때가 됐죠. 저는 사실 오기 전에 왠지 모르게 강원이 기울더라고요. 좋아요. 강원으로 그냥 가볼까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무승부로 낼름 좀 바꿀까 지금 고민 중인데. 아, 괜찮죠, 강원도요. 강원도 괜찮죠. 네. 첫 느낌대로 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황진성 선수의 킥은 요즘 완전히 레이더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느낌대로 가겠습니다. 강원의 승리를 좋습니다. 예측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강원의 원정승. 네. 두 번째 매치는 함부르크와 볼프스부르크입니다. 분데스리가의 왕자시니까 먼저 먼저 해보세요. 하시죠. 저는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함부르크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잖아요. 그렇죠. 네. 요게 승강 플레이오프로 가느냐, 그냥 깨끗하게 살아남느냐의 갈림길이거든요. 요즘 페이스는 글쎄요. 함부르크가 상당히 처져 있는데 지금 마지막 홈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무조건 사활을 걸고 강릉 플레이오프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그런 동기부여는 있습니다만 그런 운영이 오히려 좀 무리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 볼프스부르크가 마리오 고메즈가 요즘에 골을 많이 넣어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공격력이 그래도 조금 살아나지 않나. 볼프스부르크가 원정인데도 오히려 이기지 않을까. 함부르크의 분위기가 장난이 아닐 겁니다. 저도 사실 볼프스부르크 승입니다. 함부르크가 올 시즌 수비가 굉장히 안 좋은 팀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팀이고 이날 같이 이제 무리스럽게 좀 나와야 되는 그런 날에서는 사실 수비진의 실책을 함부르크가 과연 피할 길이 있을 것인가. 사실 수비진의 에러들 때문에 함부르크가 올 시즌 뭐 실점도 많고 승점도 엄청나게 까먹었던 그런 팀인데 전체적으로 최근에 어떤 폼을 보면 그래도 볼프스부르크의 수비가 함부르크보다는 조금 더 믿음이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경기는 결국은 뭐 0대 0은 이 경기는 기대하기가 어렵고 결국 양 팀이 모두 골을 터뜨리는 흐름으로 갈 텐데 볼프스부르크가 저는 그래도 한 골이라도 더 터뜨리는 확률이 높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홈팀이 아니지만. 두 분이 같을 땐 따라가야 되나요? 아니면 반대로 가야 되나요? 아까도 반대로 갔잖아요. 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번에. 네. 원정승이요? 원정. 네,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볼프스부르크 승리 예측하도록 하고요. 세 경기 다 원정승 갈 것 같은데. 마지막 라리가 말라가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는 우리 한현님의 예측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레알 마드리드가 말라가 이겨서 우승해야죠. 이거는 당위성이 있는 경기입니다. 근데 말라가의 최근 폼이 만만치는 않아요. 뭐 산드로 라미레스 선수가 올 시즌 아주 각성한 시즌이 또 되고 있고 그렇긴 한데 레알 마드리드가 무승부해도 우승할 수 있거든요. 이겨서 우승할 것인가
무승부에서 우승할 것인가 이게 지금 고민이 되는데 뭔가 유종의 미 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말라가를 이길 것 같다라는 뭐 간단한 말씀으로 레알 승을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흐름이 될 수가 있냐면 네. 1대0 혹은 2대1 네, 이런 상황이 돼서 경기 한 인저리 타임 한 30초 남았을 때요. 네,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우승 분위기. 그럴 때 그냥 실점 뜬금골. 당해도 네. 어차피 우승이니까.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무승부로 막판에 끝나면서 어차피 우승인데.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에 써. 그럴 것 그럴 줄 같았어요. 알았어요.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다 원정승네요.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서울과 강원의 매치업. 한준희 위원님 서울의 신승 보셨고요. 장지현 위원님 서울승 그리고 저 강원 승리 예측했습니다. 한효님이랑 똑같네요, 저 세 경기. 그렇게 네, 됐어요. 또. 맞습니다. 두 번째 경기 함부르크와 볼프스부르크의 경기 3명 다 볼프스부르크의 승리 예측을 했고요. 마지막 경기 역시 말라가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 역시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해서 우승하는 걸로 저희 셋 다 예측이 근데 이게 같았습니다. 저 현재 리그 정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볼 때는 뭐 이렇게 쉬운 경기야 다 느낌이 쉬워 보이는데 이게 지금 정황이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K리그 이 서울 강원도 어떻게 보면 진짜 질 수 없는 한판이고 함부르크 볼프스부르크는 말씀하셨던 대로 승강 플레이오프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판. 예, 말라가 레알 마드리드는 말라가가 정말 레알의 그 상황에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느냐 레알이 기분 뿌릴 좋게 만큼 요즘에 상당히 우승하느냐 폼이 좋거든요. 그런 판이거든요. 예. 자, 다음 주 승부 예측 결과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